끝나면 다음 주에는 유교와 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간에서는 그 몸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Theology of the Body라고 있거든요. 몸의 신학. 제가 이제는 박사과정에서 그 논문을 쓸 때 몸의 신학이라는 신학의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뭐 교회를 여기서 계속 다니시고, 저는 뭐 어릴 때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라나고, 이민교회를 갖다가 여기서 10살서부터 이민교회 계속 자라났으니까 여기서 자라났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 이민사회에서 자라나면서 우리가 늘 뭐 나이 상관없이, 그리고 이민 역사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인종차별이고 또 소외감이고 그 변두리고 한데, 그동안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는 저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클래스 가서 설명드릴 거지만,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만약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어떠한 대답이라든지 어떠한 가이드라든지 그런 거 주지 못했는가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으면 막 코비드, 우리가 코비드 지나갔지만 독감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에 보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한테 주의를 줄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라, 손을 잘 닦아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자라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스스로도 별 줄 수 있는 대답도 없고, 교회에서도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세 번째 클래스에서 더 얘기할 거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또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틀이 그러한 생각을 갖다가 불가능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갖다 이제 세 번째 클래스에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신학적 틀을 찾다가 몸의 신학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나중에 몸의 신학과 이 정체성 형성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논문에서 연구한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이 첫 번째 Pride and Shame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들으시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그런 스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는 제가 여기서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자라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성이란, 우리 전혜성 박사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저도 이제는 제가 여기서 쓴 책을 저는 이제 strongly recommend,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 책은 아마 지금은 다 그 퍼블리시가 다 이렇게 스탑된 그런 책인데, 만약에 이 책을 갖다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이시라면 굉장히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을 키운다는 책에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정체성을 이렇게 definition을 갖다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정체성이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내적 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내적 일관성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적 일관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면은 뭐 국민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를 갖다가 요즘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동창회라든지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벌써 국민학교 때 친구는 벌써 30년,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3, 40년, 50년 후에 만났을 때 너 길재, 너 그렇게 서로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게 바로 내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뭔가 나를 이어주는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생김새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옛날에 30년 전에 나의 박길재의 모습은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배도 나오고 지금은 막 머리도 그냥 더 희고 막 그렇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빼빼 말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저씨 같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면에 변했는데 누군지 나를 보면 박길재 딱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 내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는 이 내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내적 일관성이 아주 탄탄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체성이 잘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관성이 이게 어떠한 스테이블하지 않고, 그렇죠?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 모습, 직장에서 한 모습, 가정에서 한 모습, 그렇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적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애들한테 제가 전도사 할 때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부모는 교회 와서는 이런 모습인데 집에서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굉장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레인, 어떤 반감, 그거에 대한 어떤 bitterness, resentment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쉽게 하면 금은 어떤 골드 플레이스에 있든 그게 신창에 있든 금은 금이에요. 그것이 어떤 플레이스에 따라서 금의 밸류가, 가치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거와 같이 어떤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자기가 지키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사실은 정체성 얘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어디에 가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인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그 스테이블하고 시큐어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건데 우리는 왜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는 제가 여기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인간 발달의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기 때도 그걸 하고요. 청소년 되면 청소년 때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들트 되면 영어들트 또 찾아가고 40대 돼가지고 어떤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또 다시 물어보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가지고 노년기에 이뤘을 때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요 마치 이렇게 동그라미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도르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그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삶의 기반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사회 속에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년에 월드컵이에요. 그렇죠? 벌써 월드컵에 열이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한국팀이 잘한다 못한다 완전히 별나만 뉴스가 다 있는데, 자 보세요. 월드컵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팀 응원하실 거예요? 한국팀 응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팀이랑 한국 팀을 하면 누구를 응원할 거예요? 한국 팀 응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랑 한국 팀이랑 만약에 한다면 어느 나라 응원할 거예요? 한국을 응원할 거라고요. 그렇죠? 왜 한국을 응원해요? 그게 바로
그리고 한국이 한 골을 집어넣으면 우리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한국이라는 팀과 나랑 어떤 아이덴티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삶의 기반. 그러냐 삶을 갖다가 그냥 물에 물 탄 것 같이 살아가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내가 누구를 정말로 밀고 누구를 응원하고 그런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들을 보면 뚜렷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근데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물에 물 타듯이 불분명해요. 아주 이렇게 불분명한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의 기반을 정말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귀한 존재,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말까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사회 속에 살면서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요 오너십이 없어요. 센스 오브 오너십이 없어요. 소위하면 여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집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을 갖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집 없이 그냥 렌트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렌트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집이 정말 내가 몰기지를 부면서 내 집이냐 했을 때요 그 집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 땅 차이예요. 이 집이 내 집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집 앞에 꽃 한 송이가 펴도 그 꽃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꽃밭을 만들고 뭐가 이렇게 조금 잘못되면 그걸 고치고 막 그래요. 근데 렌트든에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괜히 시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내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내 나라냐 내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오너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심플리 나는 그냥 미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이야 나는 이방인이야 하고 사는 그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는 그 삶에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했잖아요. 그럼 코리안 아메리칸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 정의가요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면 그냥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 알지 어떤 추상적으로는 아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누구예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여기서 이민 온 지 40년 된 사람도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사춘기 때 와가지고서 자란 사람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여기에서 시민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시는지 알죠? 불과 5년만 미국에 살고 한국에 안 가고 나중에 5년 후에 한국에 가면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어요. 하물며 여기서 20, 30년 살았는데 그 가치관이며 생각하는 거며 그런 것이 옛날에 한국에 떠났을 때와 똑같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한국은요 흐르는 물과 같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 땅에서 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막 변해갈 때 나도 이 미국 땅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똑같은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한국에 사는 사람과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의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네 가지로.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좀 특별하죠? 코리안이 대문자고 아메리칸이 소문자예요. 그렇죠? 이 말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의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걸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요.
영원한 한국인, 그냥 몸만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몸만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쇼핑을 가도 H마트만 가. 예? 뭐 한양 그런 데서 하고, 뉴스를 봐도 한국 뉴스. 예?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드라마를 봐도 한국 드라마만 봐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여기 갔을 때 70년대 80년대는요 어떻게 한국 뉴스는 거의 뭐 볼 수도 없었고, 예? 드라마도 그렇게 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저기 그 비디오방에 가가지고 비디오 빌려다가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예? 그렇게 됐죠. 지금같이 리얼 라이브 스트림식으로 그냥 즉식으로 보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도 교회도 한국 교회, 직장도 한국 직장, 그 다음에 식당도 한국 식당,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저기 커뮤니티가 뭐예요? 다 거의 다 한국 사람, 한국 커뮤니티,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산다는 거예요. 정치를 생각해도요, 미국 정치보다는 한국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오래 살아도 투표도 안 해요.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정의는요, 코리안 아메리칸, 몸만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영원한 한국의 Forever Korean. 제가 70년대 미국에 왔을 때요, 그때 10살이었는데 그때 교회 어른들 분들께서 저한테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make sense 했고요. 뭔가 야 길재야, don't forget, 너는 잊지 마. 너는 여기서 100년을 살아도 너는 한국 사람이야. 오케이? 너는 100년을 살아도 너는 머리가 까먹을 거고 김치 먹고 살 거고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 그래가지고 저는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인데 영어 한마디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는 옛날부터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학교 셔츠를 만드는데 미술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이 그 학교 셔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셔츠를 공짜로 준다고, 너는 사지 말고 너는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내 셔츠 사이즈를 보겠다고 선생님이 이게 뒤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셔츠 사이즈를.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Made in Korea. Made in Korea.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리고 그때 살면서 늘 들었던 게 Don't forget, you are Korean. 에? 이게 영원한 한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make sense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고 교육을 공부하고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좀 더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거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I am 영원한 한국인, I am Korean. 그리고 그것이 한계가 뭐냐?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현실 도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년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 80년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 90년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똑같이 지금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국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미국에서 살아도요, 나는 영원한 한국이냐 했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한국이 뭔데? 어떤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계속 변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은요, 70년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미민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마치 공룡의 뼈가 그걸 갖다가 fossilize 됐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fossilize. 공룡 그 뼈가 석화된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도 한국을 떠난 그 시대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10년을 한국에 가보니까, 20년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변한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지금 미국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게 미국화된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을 떠난 순간 우리의 생각이 거의 정지해버렸다는 소리예요. 변하는 한국과 함께
내가 같이 변해가지 않았다는, 변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유아 코리안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이 맞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것은 현실 도피와 같은 그러한 소위 말하면 게토아이스, 게토 존재를 갖다 계속 더 perpetuate, 계속 더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이방인, 변두리와 지속, 그렇게 그러한 멘탈리티를 가게 되면 계속 우리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하면 이 이민 땅에 와가지고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가질 수가 없죠. 이런 생각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결국에는 이런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떻게 돼요? 게토 존재로 사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토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 동네 울타리 딱 쳐놓고서 그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갖다가 이 트윈키라는 과자 아세요? 트윈키라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학교 가는 길에 가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학교 가서 먹고, 오는 길에 사 먹고 군것질하고, 그쵸? 우리 국민학생 아이들 막 그때도 있으니까 이게 벌써 트윈키라는 게 벌써 제가 기억만 해도 막 40-5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래, 한국에 막 수십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과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트윈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쵸?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근데 anyway, 이거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는 코리안이 대문자, 아메리칸이 소문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몸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 모든 것은 한국적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냥 게토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반대예요. 여기서는 아메리칸이 대문자고 코리안이 소문자죠. 이것은요,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그 모습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는 American. Why do I have to learn Korean? 그쵸? 한국말 내가 왜 배워야 돼? 나는 American인데, 나는 American이야. 나한테는 talk to me, right? As American. 그래가지고 전혀 어떤 이걸 갖다가 완전 동화라고 그래요.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total assimilation.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전혀 한국 역사나 한국 문화나 한국 가치관에서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I am American.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백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자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에서 성공하자, 아니면 미국에서 잘 되자, 미국에서 정말 어떠한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 때, 미국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요, 미국 그러면 어떤 미국이에요? 백인 미국이에요. 절대로 흑인 미국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너무 친구가 많아요. 너무 파퓰러해요. 학교 가면은 친구도 많고 맨날 와서 놀자는 애들도 많고 정말로 학생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요 마치 이렇게 자랑거리 같죠. 그쵸? 뭐 이제 부러워. 근데 걔네들이 다 흑인이야. 그러면 갑자기 그 자랑거리가 별로 이렇게 자랑거리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백인 미국이지, 흑인 친구들이 많고 뭐 흑인들한테 인기 많고 그건 별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백인 미국을 항상 생각하지 남미 미국, 흑인 미국, 소수민족의 미국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인화 같이 되는 거, 오케이? 백인들 같이 되는 거, 이거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 토로 어시밀레이션. 제가 소위하면 학생부 전도사 시절 때 이런 10학년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고민이 뭔가니, 자기가 액센트가 조금 에이전 액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과 같이 퍼펙트한 잉글리시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항상 백인들이 인정하는 사람 되자,
백인화되자 하는 것은 다 그 기준이 White America지 Black America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인들의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이것이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 모습이 됐을 때는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의 목소리를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이 인정하는 소리를 내야 되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어떤 백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리를 자꾸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죽여야지만이 백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트윈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트윈키. 겉은 노란데 속은 완전히 백인화된 그러한 사람.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무슨 뭐를 얘기하면 그냥 so what 막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든지. 이게 이제는 그 두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을 이해하는 그 정의의 이런 부류 사람들의 그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레이시즘, 인종차별이나 소외감이나 어떤 변두리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인종차별 받는 거는 내가 영어 액센트가 좀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잘 못해서,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없어서, 내가 백인들보다 조금 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이런 어떤 소외감 경험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에이전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인종차별 받고 소외되고 똑같은데도,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백인들이 더 우세한 거는, 그렇게 대우를 대부분 받고, 그런 것은요, 우리가 못나서 아니면 그들과 어떠한 모든 그 기준에 미달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가면 인종차별 없나요? 인종차별 있어요. 우리가 인종차별 대상만 바뀌는 거지, 거기도 똑같이 인종차별이 있고, 똑같이 동남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 가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인종차별 받는 것은 우리가 백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이유, 뭐 영어 액센트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차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능이, 그 죄된 본능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원죄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 바로 뭔가요? 그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어떤 자기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핍박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인간의 본능인 사회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인종차별이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정의는 뭐예요? 그 세 번째 코리안 아메리칸 정의는 둘 다 소문자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둘 다 소문자는 뭐냐? 완전히 몸만 미국에서 사는 I'm Korean, 완전히 몸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I'm American, 완전히 미국화된 그런 동화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중간에 서서 하면 주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자랄 때 이런 패밀리가 또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요, 미국 사회도 인바운드 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도 인바운드 되지 않고 미국 사회도 인바운드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는 거 아니? 그 대표적인 예가 조승이었었어요. 조승이. 여러분들 조승이 사건 아시죠? 그쵸? 조승이 사건 터졌을 때 nobody knew. 조승이도 몰랐어요. 왜냐면 교회도 안 다녔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미국 그런 서클이나 클럽 활동도 안 했고, 심지어 룸메이트도 조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세 번째 정의는 바로 뭐냐? 이중 변두리와. 이중 변두리와 외톨 존재. 그렇죠? 더블 마르지널레이션이야.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거기서도 marginalized 됐고, 백인 사회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메인스트림에서도 marginalized 됐고. 자,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추구할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지금 섞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살면서 이제 나중에 결론 내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코리안 아메리칸 모습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코리안 아메리칸 모습은 뭐냐? 바로 베러웨이는요, 코리안 아메리칸. 둘 다 대문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둘 다 있어야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라는 거예요.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제일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코리안 아메리칸, American이라는 거예요. 먼저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10살 때 미국에서 사가지고 자랐지만 나이 30대 때까지요, 저는 첫 번째 정의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학교 가도 어디 가도요, 약간 조금 소위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물에 기름 떠다니는 것 같이 뭔가 내가 약간 이렇게 그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갖다가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이 30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장모님을 갖다가 처음으로 제 결혼한 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 여기서 자라난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장모님이 처음으로 제 결혼한 이후에 미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때 우리 장모님을 갖다가 제가 사회 노릇하겠다고 장모님을 갖다가 뉴욕으로 이렇게 관광을 갖다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유의 여신상,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왔는데요, 한 번도 자유의 여신상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장모님 오셔가지고 그럼 이 기회에 나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자유의 여신상을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 여신상의 그곳이 저한테는요, 소위하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거기에서 소위하면 그런 수련회 같은 가서 경험하는 소위하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거의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얼굴은 어떤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그때 여태까지도 나는 I'm Korean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유여신상을 가는데, 자유여신상을 가려면 가기 전에요, 꼭 배가요 앨리스 아일랜드에 서요. 그리고 앨리스 아일랜드에 섰다가 그 다음에 자유여신상을 가거든요. 근데 앨리스 아일랜드는 뭐였는 거 아니?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유럽에서 이민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민 수속으로 갔다가 그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병을 가져오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서 크리미널이라든지 아주 안 좋은 악질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자나 여러 가지 범죄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오면 미국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다큐면 건강 그걸 다 체크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다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는 메인랜드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가 이제는 박물관이 됐는데, 짧게는 2주, 3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던 그 사람들이 썼던 가방, 뭐 방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는 그
그 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갔는데 한쪽에 가니까 이 굉장히 큰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 조각이 한 여기서 1000장 정도 돼요. 1000장보다 더 그러니까 1000장 정도 되고 여기서 여기 벽에서요 이 벽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커요. 근데 이쪽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국기가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쪽에 가가지고요 반대쪽에 가서 쓰니까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사람들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세요. 여자, 남자, 이 동남아 사람은 흑인 여자, 아니 이거는 꼬마, 흑인 꼬마. 그리고 여기 보면 동양 사람 얼굴도 있고 저기에 보면 동양 사람 얼굴 있죠. 별남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민 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조각 앞에서 내 자신이 나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는 born again, 중생하는 경험인 것 같았어요. 그게 쇼크를 먹었어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가 지금 온 세계에서 뉴욕을 갔다가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근데 이 자유여정을 방문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걸 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왜 이 조각을 여기다가 세워놨을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American face는 one face가 아니다는 거예요. 합중국, 모든 diversity,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벌써 30이니까 20년을 갔다가 여기서 살면서 처음으로 야 나도 미국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여기서 나도 저기에 끼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기에 끼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요 굉장히 큰 쇼크면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한국계 미국이라는 자기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그래 나는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의미는 뭐냐? 실질적 의미는 뭐냐 했을 때요. It's not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게 풍요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온 것이 그냥 우연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미국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미국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미국 땅에 왔다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께서 금년에 90살이 되세요. 근데 저한테 계속 여러 번 어떻게 미국에 이민 왔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고 어떻게 정말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어떻게 했으며 인터뷰했을 때 어떻게 모욕을 당했고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정말 미국에 온 것은요 저희 아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저 아빠는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셨고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 저희 아빠는요 미국에 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희 엄마가 고집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미국 가야 된다고. 네 자녀가 있는데 네 자녀 교육을 우리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미국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간호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비자를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 스토리가 있는데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거예요. 1976년도에. 여러분들 미국에 이 땅에 와서 오늘날 사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인도하셔가지고 미국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왜 미국 땅에 와서 사는가를 갖다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기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 미국인이 되기 위해 우리만이 될 수 있는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best so that we can be the best American that we can be.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적 배경을 가진 미국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가치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알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누구인가를 갖다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헛된 그런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제가 계속 이 정체성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소금이 사람에게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자, 소금이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짓밟힌다.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useless, 아무 쓸데가 없어지고 버려지고 밟힌다. 그 컨디션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천대시 받고 인종차별 받고 여기서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그는 딱 한 조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살려내지 못했을 때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독특한 목소리,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목소리를 갖다가 내고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여를 갖다가 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우리 미국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미국인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 그거는요, 영어 액센트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공을 못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짠맛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언어가 있고요,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의 목회를 갖다가 지금 벌써 이제 20년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흑인 교회도 있었고요, 완전히 흑인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백인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이 하는 목회랑 또 달라요. 한국식의 한국교회에서 하는 목회는 또 미국 교회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제가 고집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영성, 그쵸?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어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있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런 세월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음 아픈 소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디클라인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 있고 막 그런 문제가 한국 교회도 많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7,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들에게 굉장한 모범 대상이 됐어요. 특별히 감리교 안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섬기는 마음, 그렇죠? 새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들을 한국 사람들은 해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이는 열심, 열정, 그거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할 때요, 그냥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유스된 식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편해. 근데 저는 제가 누구예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부딪히면서 어떤 문화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갈등을 만드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부딪혀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케어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저게 목회에 페이스풀한 거다, 이게.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교회에서는 15년 있다가 첫 번째 교회에서는 시골교회 3년 있다가 두 번째 교회 15년 있다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3년째인데, 제가 낼 수 있는 나만의 소금 맛이 있다는 거야. 목회에서도 한국적인 영성과 미국의 그런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좀 접목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국 교회에서요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한국 교회에서는 그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성경 읽히잖아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절 읽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다음 줄 읽고, 그걸 갖다 responsive reading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이라고 그래요. 교독, 맞아요. 교독. 근데 제가 그게 저한테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날 예배는 때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터테인먼트 중심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소위하면 심지어는 좋은 설교도 인터테인먼트예요. 그냥 내가 듣고서 기분이 좋으면 that's good enough. 근데 사실은 이 예배라는 거는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파워풀한 익스피리언스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삶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인데, 그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크게 읽는다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살아있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너무 좋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한국 교회는 크니까 쫙 읽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좋은 그 음악 듣는 거 많고 굉장히 인스파이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가지고 그걸 갖다 도입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성경 안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교독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나 막 갸우뚱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스트되고, 그리고 어떠한 기도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옛날에는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옛날의 열정과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어떠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소금 맛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소금 맛이 짠맛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젊은 꼬마들을 갖다가 코리안 스쿨 보내잖아요. 한국어 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가기 싫어하고 어떤 애는 막 그래요. Why do I have to go? 막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국 학교에 가는 이유를 뭐 때로는 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랑 얘기하려면 한국말 해야지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엄마 아빠 한국말 저기 영어 잘 모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썼어요. 야 너 나중에 직장 when you get a job 코리안까지 하면은 now you make more money, right?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것도 다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너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는 it's not maybe 할머니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너 직장도 중요하지만 너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건 is because you're American. You're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 너 다른 친구는 American with Italian background, American with German background, American with French background, American with Chinese background. You are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 그러면 너가 다른 애들과 같이 베스트 아메리칸이 되려면 어떻게 돼? 너 코리안 백그라운드가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you become a better American.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너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는 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는 너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진정한 미국인이 되려면 너가 한국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everybody is American with some kind of background. Right? That's your background. And nobody can replace that background for you. That's what makes you unique. 예? 너를 독특하게 하는 게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background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American with Korean background인데 한국말도 몰라. 한국 역사도 몰라.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aren't you embarrassed? 그렇죠? 한국말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아예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근데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미국 땅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독특한 나의 모습,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5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백인 중심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한 이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gravity를 뭐라고 그러죠? gravity 한국말로. 중력? 중력 있잖아요. 우리가 중력이 있는 한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뛸래도 우리는 다시 땅에 떨어져요. 근데 달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없잖아요. 거기는 또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백인 중심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백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과 다른 것은 항상 여기서는 억누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의 사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또 한국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다른 거는 또 거기서는 다 억눌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미국에 살면서 동양인으로서 백인 중심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요. 저는 이민 오면서요,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10살 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미국에 딱 이민 오실 때 42였었어요. 42. 근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제는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분이나 이렇게 와요. 근데요, 제가 그 어린 눈에 그때 이제는 소위하면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어린 눈에 제가 보인 거는 이상하게 우리 아빠가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보다
똑같은 연령인데. 여러분들 그거 느껴보셨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보다 조금 더 늙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도 모르는 psychological, emotional pressure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제가 방문해 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살면서 한국을 3번인가 4번 나갔는데 거의 한 10년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아요. 8년이나 10년마다. 근데 한국을 딱 나가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좋아. 그냥 편해요. 한국에 가면 그냥 편해요. 그냥 식당 들어가도 누나고 아저씨고 오빠고 다 가족들 같아. 그냥 아저씨 다 통해. 그쵸? 그냥 편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냐면 한국에 가면 내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무슨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나를 억셉트하는 사회예요.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자, 우리 박사 과정이 있는데 똑같이 박사한 친구가 있어요. 자, 박사를 갖다가 마치고 논문을 디펜드하고 졸업식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사가 딱 됐어요. 자, 박사가 됐다 해가지고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국 땅에서는 박사가 돼도 소수민족이야. 뭐 총장이 이제 박사 됐는데 내가 점심 사줄게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 사주고 뭐 교수가 점심 사주고 이렇게 전혀 없어요. 박사가 됐든 박사가 안 됐든 before and after가 다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요, 똑같은 친구가요, 박사를 받고 한국에를 간 거야. 근데 한국에 비행기 딱 떨어지자마자 친구한테 딱 전화가 오는데 그 친구가 벌써 그 대학교 학장, 무슨 뭐 삼성에 무슨 벌써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간 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노벌이었다가 한국 가니까 벌써 노는 물이 달라져요. 점심 식사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달라지고 자기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뭔가 한국에는 벌써 커넥션 있는 사람들이 다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박사님 취급 다 받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딱 오는 순간 he's nobody again. 왜 그래요? 여기는 백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내가 동양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있는 자체가 스트레스구나.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 왜냐하면 말,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자기를 디펜드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금은 이제는 애들도 다 커가지고 이제 직장이 되고 그랬지만 애들이 맨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저희는 아이를 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한국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점심도 한국 점심 싸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4학년, 5학년 딱 되더니 갑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한국 점심 싸지 말래요. 이제는 샌드위치 싸달래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이 점심시간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딱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 스팸밥이나 불고기나 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위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What's that? What's that? 얘네들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대답하는 건 is okay. 2번 대답하는 건 is okay. 근데 뭐를 가져올 때마다 다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다르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자기도 모르게 다르다는 걸 안 좋아해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다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시밀레이트 되는 거, 동화되는 걸 좋아하지 튀는 거 안 좋아해요. 다른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르다는 거는 많은 관심을 받고 어텐션을 받는데 그 어텐션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오더니 자기 한국 그 밥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맛있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냥 여기서 동양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이 소셜 프레셔, 이 여기서 이 모든 기준이 백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컨폼하는 그 프레셔를 항상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비디오는 재미난 비디오인데 시간상 그냥 건너뛸게요. 그냥 건너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프는 항상 소셜 프레셔를 느끼는데 이 프레셔는 이 순응하는 프레셔예요. 달라지는 걸 갖다가 여기서 미국 교육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왜 생겨난지를 생각하면요, 학교에서는요 절대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살려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미국의 교육은요, 퍼블릭 에듀케이션은요, 인디비주얼리티, 다이버시티를 키워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똑같이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사회한테 좋아요. 사회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질서와 모든 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평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 평균 교육.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학교 다니면서요, 이렇게 튀고 달라지는 거, 그게 우리도 모르게 계속 discourage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셔. 우리는 수능을 원하지 different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자꾸만 다른 모습을 소리를 내고 다른 모습을 갖다가 가지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오프레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pressure to conform, 이 순응하는 그 pressure는 그렇기 때문에 같아져야 된다라는 그 pressure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영어의 속담인데요. The nail that sticks out gets the hammer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이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망치 쳐가지고 삐져나온 못을 갖다가 다시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삐져나오면 여기서는 그걸 갖다 반드시 망치를 쳐서 그런 순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pressure to conform, 이 순응하는 그 pressure가요, 아주 그 명백한 pressure도 있지만 대부분의 pressure는요, 굉장히 implicit하게, indirect하게,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pressure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킬 때마다, 사인을 볼 때마다, 미국 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기서 살면서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요, 이걸 갖다가 수백만 번을 갖다 경험을 해요. 우리도 모르요. 다 셀 수도 없어. 여러분들은 매일 경험을 해요. 그렇죠? 매일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갖다가 계속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갖다가 경험하는데 이거 모든 경험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 변두리와의 경험이고 소외감의 경험이고 인종차별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두리와의 경험, 소외감, alienation. 여기서 항상 이방인 취급받는 소외감.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인종차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민 경험은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경험을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린아이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유치원 가는 애들, 국민학교 있는 애들, 중고등학교 있는 애들, 이걸 다 경험하는데 걔네들은요, 이 경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무의식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험된 이 경험이 그 안에서 repressed 돼요. 영어로 하면 repressed. 근데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우리의 뇌가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발짝 뒤에 서서 객관적으로 이걸 갖다가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계속 이 정체성 얘기를 갖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해 못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직까지도 그 뇌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11학년, 12학년 중에서 아주 소수의 아이들, 특별히 이것이 좀 더 성숙해진 애들은 조금 언더스탠을 해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교는 이해를 못해요. 대학생 이상이 돼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고 표현을 못했던 거는
아직까지 내가 발달을 못해서 나중에 전도사가 된 다음에 나이 30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적이고 어떠한 그 이성적인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경험하는데 하여튼간 제가 뭐 시간이 더 많으면 일일이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텔레비를 켰을 때, 자동차 선전을 봤을 때, 선 보세요. 자동차 선전을 봤을 때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자동차를 보면 안 돼. 자동차 운전자.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패션, 이렇게 옷 선전할 때, 아니면 화장품 선전할 때 쓰는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이 백인 여자냐, 흑인 여자냐, 동양 여자냐. 미국 땅에 백인 중심화된 사회 속에는 모델이 누구예요? 다 백인들이에요. 아니면 흑인. 절대로 동양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화장품 선전할 때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고 화장품 선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 딱 선전이 막 아모레 아니면 그 한국에 그 화장품 선전 딱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다 나와 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텔레비를 트나 뭐를 하나 영화를 보나 뭘 하나 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딱 나와 다른 사람이 중심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를 느껴요? 소외감을 느끼고요. 변두리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아이스 때문에 디포테이션 같은 거 뉴스에 많이 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디포테이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는요 지금 제 교회가 백인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백인 교회 우리 교인들 디포테이션 같은 거는요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하늘이 파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디포테이션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혀 그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이 파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디포테이션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이 들지가 않아요. 남 얘기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패밀리 중에요. 우리가 죽어서 50년 됐지만 저는 여기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시민권을 땄거든요. 아마 결혼을 갖다가 안 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시민권을 안 땄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식구 중에요 아직 시민권을 안 딴 사람이 있어요. 우리 6식구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을 안 땄어 아직도.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진짜 운이 나쁘면 디포테이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시민권 가진 사람도 디포테이션이 되고 또 birthright도 그것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 얘기를 들 때마다 마음에 그냥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전혀 백인이거든요. 하늘이 푸른 거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는 게 바로 소외감, 변두리와 인종차별이에요. 이 변두리라는 거는 이게 이해했을지 사회를 갖다가 이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센터,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백인들이 있고 이 소수민족들이 사회 변두리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중심이 아니고 한국 가면 이게 변하죠. 한국 가면 우리는 갑자기 중심이 되고 한국에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흑인들, 다른 외국인들, 그렇죠? 동부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소외와 변두리와 인종차별이요 한 번도 아니고요 여기서 살면서 수십 년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똑같이 경험을 하고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해도요 It doesn't matter. 아무리 미국 친구가 많아도요 그들이 이거 다 경험해요. 그리고 그의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계속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저조한 자존감과 약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조한 자존감, 약한 정체성. 이게 이제는 제가 여기서 자라면서 중고등학생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스트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연구한 보면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성적이나 그 학교의 성적은요 백인들과 흑인들보다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공부도 잘하고 성공했으면 말을 마이너리티라는 말을 갖다 쓰잖아요. 모범 소수민족이라고. 근데 그 사회과학자들이 그 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공부는 잘하는데 그 자존감은 흑인들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과학자들이 야 이거 참 재미났다. 왜 그럴까? 왜 동양인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왜 자존감이 이렇게 흑인들보다 낮을까 했을 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존감이 거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가지고요 저조한 자존감과 약한 정체성을 갖다가 갖게 되는데 그거에 아주 그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해요. 영어는 리트머스 테스트.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 야 우리 아이가 얘가 정체성 가지고 좀 스트럭 하는지 아니면 얘 자존감이 지금 굉장히 자존감 스트럭을 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내는 어떤 그 원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요?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백인들과 많이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주로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문제라고 해석해요. 데피시트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shame으로 수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달라. 아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그것을 나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안 그래요. 소수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걸 갖다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독특하다고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부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내적 일관성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변두리와 그 다음에 소외감,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경험이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계속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꾸만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그래요. 나의 이런 모습, 내가 다른 백인들과 다른 모습을 자꾸만 가리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뭐 어느 졸업식이나 아니면 모임에 갔어. 근데 엄마 아빠가 왔어.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잠깐만 한국말로 얘기해요. 뭐를 물어보고 해.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영어로 하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라고 그러고 왜 잠깐만 애들 앞에서 한국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 하면 자기가 창피하거든. 자기가 다르다는 게 자꾸만 부각이 되잖아요. 뭔가 자기가 다르다는 걸 부각이 되는 걸 자꾸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로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냉장고 열어보지는 걸 꺼리고 김치 냄새 날까봐 아니면 김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자기가 다르다는 걸 자꾸만 억누르려고 그래요. 그죠? 열등감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 다르려고 자꾸만 이렇게 수능되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정체성과 더 높은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자, 세 가지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코리안어메리칸의 정의가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코리안이 대문자, 두 번째는 어메리칸이 대문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둘 다 소문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추구할 코리안어메리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이 코리안어메리칸 둘 다 대문자.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야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야기와 철학과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소위하면 우리 정체성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체성의 삼위일체 아니면 우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과 자존감의 어떠한 그 파운데이션으로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철학이 나와요. 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인교회는 공동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그 이야기 속에 신앙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이야기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만의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 철학대로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는요, 스토리. 이 스토리의 중요성은요, 제가 밤을 새고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해요. 이 스토리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요. 돈 없어도 돈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요. 스토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스토리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없는 것도요, 이야기를 하면 만들어져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동상 같은 걸 만듭니까? 왜 동상 같은 걸 만든 걸 박물관 같은 거 만들어요? 이게 다 이야기에 관계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저지르는 큰 죄 중에 하나가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Remember라는 거. Remember.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건너서 가지고 뭐를 했어요? 돌 12개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12개를 갖다가 다 써놓고 나중에 후세들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패스오버 성경의 구약 얘기를 보면요,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냐? Remember예요. Remember.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하나님 갖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베트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Remember 역사 왜곡이 왜 중요해요? 우리 한국 가면요, 막 역사 왜곡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토리를 바꾸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한다는 거는 한 나라의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김치가 한국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뭐 중국 어디서 나왔다, 한복이 뭐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의상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존재감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것이 돼요.
역사 왜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 그렇죠? 손으로 안 지으시고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녀들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학교 보내고 교육 모든 거 이잖아요. 자녀들과 해야 되는 거는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들은 패밀리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패밀리 스토리를 쉐어하고 그 패밀리 스토리가 계속 쉐어되고 패스다운.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서부터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 자녀들에게 그냥 패밀리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패밀리 스토리가 없어요. 이게 현대 문명, 현대 사회인들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는 다 바쁘게 사는데 뭐를 위해서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떤 물질적인 건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패밀리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쉬운 예로, 여러분들은 언제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니버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 미국에 온 날이다. 이거는 마치 새로 태어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야. 너는 영어도 몰랐을 거고, 너가 다니는 학교도 달랐을 거고, 가지고 있는 친구도 달랐을 거고, 너가 어떤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랐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 변했을 거야. 그렇죠? 사실은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의 그 역사를 봤을 때 미국에 이민 온 거는 완전히 그 가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상은요, 다 한국 땅에 묻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시대에서부터는 미국 땅에 묻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우리 집안에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닌 또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멤버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미국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히스토리컬 이벤트고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온 거 기념하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기념을 해요. 9월 30일 JFK 노스웨스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200가 나이크만 거기서 이민 삶을 시작하고, 지금도 우리는 9월 30일 되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웃긴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이민 와가지고 정말 웃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아들이 둘인데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미국에 왔고 어디서 살았고, 그래서 한 번은 자동차를 태우고 쫙 돌아다녔어요. 야, 아빠가 여기서 살았고 이 학교 다녔고 이렇게 되고, 걔네들을 갖다 다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뭔가 스토리가, 우리가 스토리를 잃어버리면 존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모든 걸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 한 가지 절대로 나한테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니 박일제라는 존재.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그대로 놔둔 채 어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내 기억만 싹 빼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고 있는데 나한테 내 기억만 싹 빼간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내 이름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존재를 뺏어간 거예요. 우리는요, 스토리가 없어지면요, 우리의 존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 교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해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장례식과 미국 사람들의 장례식의 아주 넘버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넘버원 차이는요, 미국 사람 장례식은요, 스토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가가지고 친구나 뭐 저기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미국화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라난 뭐 손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장례식에도 쉐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스토리 쉐어링 하는 게 내추럴하게 쉐어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을 많이 이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냐? 우리가 죽으면 남는 거는 이야기밖에 없구나. 우리가 죽으면 남는 건 이야기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었으며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내가 누구와 사랑을 했고 어떻게 어디서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남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남을 때 내 존재도 남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잊어버려 까먹어져. 그러면은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발길자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죽음과 이야기, 생명과 이야기 굉장하고요. 우리 믿음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이야기를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 이야기 없이 믿음이 생기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들었을 때에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우리가 종교를 따지면 불교 그러면 불교는 뭐의 종교라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비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비. 예? 자비. 그래가지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고요. 유교는 뭐 유교를 종교냐 아니냐 뭐 학자들끼리 따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유교를 종교라고 했을 때 유교는 뭐의 종교예요? 인의 종교예요. 사람의 관계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교에서는 효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의 사상이 인, 그렇죠? 인의 종교.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뭐예요?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자 봅시다. 그럼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장 무슨 얘기가 있죠? 창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하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3장, 4장 이제 그때서부터 제일 성경에서 제일 좋은 거냐 1장, 2장만 좋아. 그 다음부터 다 다운이래요. 자, 3장, 4장에 가면 뭐예요? 살인 얘기가 나와요. 그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 그 다음서부터는요 별나무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저기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잠자리하고 그 얘기까지 나오고 별나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질투하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막 그런 소위하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잘 써있어요. 창세기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해보세요? 어떻게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서로 죽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대표하는 이 종교의 대표하는 책이 성경인데 왜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없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성경은요 어린이들한테는 읽혀서는 안 될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너무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rated R, 너무 too much violence. 애들한테서는요 아주 이렇게 슬랙티브하게 차서 이겨야지 그냥 더 읽어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저기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사랑을 대표하는 책인데 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내가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들 과연 성경을 그렇게 썼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 썼으면 좋은 이야기들, 사랑이 있는 이야기들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만 가득 찼어요. 대답은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대답은 첫째로는 그 성경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랑을 그린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책이에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그냥 만약에 술 취해 있는 걸 갖다가 아들이 비웃고 또 다른 아들은 와가지고 덮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아들은 저주하고 두 아들은 축복하고 막, 아니 생각해보자. 이거는 막 우리가 만약에 우리 패밀리 히스토리를 쓴다면 너희 할아버지께서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저 동네 파크에서 자는 걸 갖다 내가 데려왔다, 모시고 왔다, 뭐 그런 얘기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지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고, 이게 왜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됐을까 했을 때 그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렇게 망가지고 소외하면 소망이 없고 정말로 망가지고 진짜 완전히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망가진 모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보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그 인간의 역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처절한 그 패배와 그 절망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대표하는 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요, 우리는 좋은 이야기들만 넣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다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요,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그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통해서, 서로 깊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가 그런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흑인들 경험에 있어서 스토리가 어떻게 그들의 존재, 사회 존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씩 가셔가지고요,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패밀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어느 것이 아픈 스토리인가? 어느 것이 어떤 힐링의 스토리인가? 좋은 스토리, 안 스토리, 이거는 저한테는요, 스토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하나는 기억된 스토리, 하나는 잊혀진 스토리. 근데 스토리가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잊혀짐과 함께 우리의 한 부분도 함께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있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끄럽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그 이야기 속에 반드시 우리가 믿는 거는 그 이야기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 눈에 이야기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기 숨겨버리면 그와 함께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도 같이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중요시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뭐 birthday celebration도 될 수 있고요, anniversary celebration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걸 기념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하여튼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떠한 그 뭐랄까 숙제는 아니지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야기가 우리의 존재에 굉장한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이야기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시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복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